이런 멋이죠? 기가 막히네요. 윤재수 기자님, 여기 이 차 왜 갖고 오셨어요? 아, 이 차가 또 도강 깊이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50cm입니다. 500mm. 지금 이 강을 건너시겠다고? 한번 건너보려고요. 디스커버리 3 이 정도 애들이 지금 500m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신형은 900mm인데, 그래서 줄자로 재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슬래퍼 신고 반바지도 입으시고. 네. 자,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50mm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퍼지면 현대차가 뻥친 거예요. 일단은 수동 모드로 가는 게 좋아요. 1단으로 가는 이유는 RPM이 높아야 머플러로 물이 안 들어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런 멋이죠? 기가 막히네요. 롤세틀 맞네. 이게 사실 500mm면 진짜 일반적인 SUV 치고는 절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밟아봅시다. 아우, 앞이 안 보여? 자, 이게 사실 팁을 좀 드리자면, 차가 만약에 쓰거나 이러잖아요. 그건 중립으로라도 놓고라도 엑셀을 밟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빨대에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밀고 있어 물 안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엑셀을 밟아주는 거.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SUV 역사상 가장 큰 힘을 내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원래 기아 모하비가 그 V8 엔진을 얹어서 340마력으로 최고 출력이 됐었죠. 근데 이 차가 무려 380마력을 내면서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내는 모델인 만큼 온로드와 오프로드 두 가지 실험을 모두 통해서 이 차의 성능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대차 디자이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네시스 GV80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천장이다 라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GV80은 일반적인 SUV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뒤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경사를 꺾여 내려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살려주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닛에서 시작한 캐릭터 라인이 뒤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식, 밑에 크롬 장식은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특징이 마치 뒤로 갈수록 이렇게 물방울처럼 모아지는 굵직한 SUV임에도 우아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죠. 굉장히 고급 브랜드다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유니보디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후륜 구동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바퀴 가운데 축과 앞유리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길면 차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러는데, GV80은 일반적인 펠리세이드나 트래버스 이런 차보다 훨씬 긴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론트 호뱅이 짧아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이게 전륜구동 차는 이 파워트레인이 옆으로 놓이잖아요. 앞바퀴와 엔진이 일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주 동력축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바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앞뒤 무게 배분도 좋아지지만, 밖에서 볼 때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내밀고 달려나가려고 준비하는 듯한 그런 역동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사실 펠리세이드랑 크기가 비슷해요. 이 차가 4945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이유가 차가 납작해서 그렇습니다. 전고가 1715mm로 일반적인 경쟁자들, 예를 들면 X5나 GLE보다 훨씬 낮고요. 카이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카이엔이 1.7m죠. 그래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전체 길이는 펠리세이드보다 짧은데 휠베이스는 2955mm로 무려 55mm나 더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전 세대 제네시스 G80만 해도 이런 경량 소재를 쓰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약간 대중 브랜드 출신의 한계를 좀 엿보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GV80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했습니다. 조금 더 경량 소재를 적극적으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자석인데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짝 같은데 알루미늄 써주고 있고, 이런 테일게이트도 똑같이 알루미늄을 써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큰 철판,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코드램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이 큰 철판엔 이렇게 자석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닛도 아마 철판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붙여보면, 보닛은 지금 알루미늄 써주고 있네요. 근데 여기 아래 붙는 거 보니까 이 밴드는 또 철판이에요. 이것까지 알루미늄으로 써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도 자석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보도 자료에는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있는데 직접 살펴보면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대신에 이 안쪽 철판은 알루미늄을 써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셈이죠. 자, 굽이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구동 비율에 무게 배분도 잘 맞춰져 있어서 이 큰 녀석이 코너를 꺾으면 막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움찔움찔 하거든요. 저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달려볼게요. 최고 출력도 지금 굉장히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출력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 좌우로 꺾을 때 이 쏠림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차고 서스펜션이 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꺾을 때 댐퍼가 잘 잡아주면서 한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앞머리가 코너 안쪽을 향하죠. 재밌어요. 역시 이런 프리미엄 SUV들이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대중형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방식이죠. 근데 차가 지금 2240kg이라 저는 굉장히 느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지금 265mm에 40R 22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AS가 들어갔어요. 코너를 꺾을 때 한쪽을 잡아주는 기술이 괜찮습니다. 이런 사이드홀도 굉장히 탄탄하고 잘 잡아주는 편이네요. 확실히 타이어가 두꺼우니까 마치 육중한 차로 달리는 느낌이 괜찮네요. 특히 출력이 펑펑 쏟아져 주니까 지금 다운힐인데 어필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어필로 달려볼게요. 최대 토크가 굉장히 낮은 RPM에서부터 나와주면서 좋습니다. 이게 밸런스만 잘 맞추면 오버스티어도 나려고 해주네요. 재밌다. 좋은 차를 생각하는 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을 때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 차가 지금 그런 느낌이 나줍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낮은 변속기를 좀 오래 물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 차들은 이렇게 항속하는 순간 바로 놔버리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오래 잡아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좌우로 연속되는 코너를 갈 때 서스펜션이 무너지지 않아요. 약간 허둥대는 느낌이 적다고들 하죠. 옛날에 G80 스포츠도 조금 허둥대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제네시스가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중립적인 성향으로 달려줘. SUV가 이래도 돼? 약간 지금 벤츠보다 나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이건 근데 먼가라 가면서 똑같은 코스를 타보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딱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이런 움직임. 어필할 때는 이렇게 엔진 가솔린 펑펑 태워가면서 올라가는 이 재미가 있죠. 이게 확실히 6기통이 사운드가 좋습니다. 사운드를 키워주는, 스피커로 키워주는 기능을 아예 껐어요. 저는 인위적인 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껐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옛날부터 현대 이 엔진의 이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람다 엔진이 엔진 소리가 좋기로 유명했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에쿠스를 타고 있는데 에쿠스도 이렇게 급가속 할 때 엔진 소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터보 엔진임에도 RPM을 상당히 높게 쓴다는 점. 코너 후 이렇게 탈출할 때 약간 저는 일부러 지금 수동 모드를 쓰지 않고 있는데 8단 변속기 반응이 느리지 않습니다. 약간 미끄러지는 성향이 거의 중립적이에요. 언더스티어라기보다는 아주
브레이킹 할 때 이런 무게중심 이동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노즈 다이브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셔야겠네요. 드디어 가솔린 모델만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뒷모습이 왔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사실 레터링도 똑같아요. 뭐 디젤, 가솔린 이런 거 표현한 거 없는데 바로 여기 배기구가 다릅니다. 디젤은 배기구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가솔린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그 앞쪽에 그 크레스트 그릴 여기 아래쪽 뾰족하게 오각형 모양으로 그대로 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좀 디젤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기가 좀 껄끄럽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뒷모습이 좀 납작해 보이고 옆으로 퍼져 보이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일단 GV80 폭 자체가 1975mm니까 상당히 넓은 편인데 아까 옆에서 얘기했듯이 이쪽은 뒤쪽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쪽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높이까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근데 저는 이제 특징이 마치 사실 뒤쪽이 심심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차였다면 마치 그 조각칼로 이렇게 쫙 파버린 듯한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딱 파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재미를 주고 있는데 이쪽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고 있어서 그런 디자인 특징도 살펴볼 수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차만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테일램프가 사실 이렇게 두 줄이 GV80의 이런 특징이잖아요. 제네시스에 굉장히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테일게이트와 여기 뒤 팬더와의 이런 단차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에 있는 이 길이 조절 장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차가 오래되면 이렇게 고무가 눌리니까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차가 이렇게 안 흔들리게 움직여도.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나 해서 다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봤는데도 단차는 똑같더라고요. 이거 문제는 아니고 여기 경첩 쪽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모습 딱 제네시스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제가 사실 현대자동차 연구장학생 있을 때 내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원래 NF 소나타 시절까지만 해도 좀 현대차가 일본차처럼 보이길 바랬다고 해요. 근데 YF 소나타부터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이어져 오면서 이제 GV80는 좀 더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벤틀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쿼드램프가 사실 GV80 컨셉트카 때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게 커진 이유가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키움으로써 차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스트 그릴도 이게 지금 방패 문장을 형성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방패 문장을 쓰는 나라는 아니어서 그렇게 막 연결성이 있진 않은데 G90만 해도 이 방패 문장이 여기 엠블럼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이 이렇게 뾰족했거든요. 근데 GV80는 이쪽을 완만하게 해줌으로써 이런 크레스트 그릴의 존재감을 조금 상쇄시켰지만 대신에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가 좀 복잡해요. 보면은 여기 파팅 라인이 들어갔고 여기도 지금 철판과 범퍼가 이어지는 파팅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G90는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G9 리무진은 여기를 크롬으로 해줌으로써 좀 더 화려하게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GV80도 여기를 크롬으로 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조그만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조그만 선이 시작되죠. 이 선이 지금 캐릭터 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파라볼릭 라인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 파팅 라인, 이 본인 라인을 따라서 끝까지 쭉 이어지죠. 사실 제가 디자인 배울 때만 해도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파팅 라인을 주는 건 피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현대차나 제네시스나 이런 편견들에 도전을 하고 있죠. 여기에 파팅 라인을 넣어줌으로써 이 보닛이 전체적으로 고급차로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살펴보면 에르고 모던 시트가 들어갔고 여기 텔레스코픽 범위도 굉장히 넓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출 수 있게 그 조절 범위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일단 제가 최대로 지금 시트는 낮춰놓은 상태인데 운전 시야 자체가 낮진 않아요. 좀 SUV답게 좀 높직하게 올라와 있어서 보닛도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SUV다운 매력을 잘 살리고 있네요. 아까 공회전 상태에서 진동도 살펴봤는데요. 현대 V6 엔진이 옛날부터 굉장히 정숙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잡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되게 못 참잖아요.
그런 게 현대차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서 이렇게 시동 걸고 가만히 있으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고 있어도 진동이 오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거의 시동이 꺼진 수준으로 진동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지에서부터 시멘트길,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하는 건 굉장히 무른 편이에요.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 좀 무른 편으로 확실히 고급 SUV답게 좋은 승차감을 내주고 있는데, 약간 미국차적인 이런 부드러움이랑 조금 달라요. 약간 미국차와 유럽차의 경계라고 할까요? 미국차는 정말 부드럽게 약간 떠다니는 느낌. 특히 그 렉서스 RX 같은 차들 있죠. 이 차와의 경쟁 모델인데요, 그 차는 일본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미국 취향을 경영하고 있어서 이런 안 좋은 길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차는 그런 거 RX보다는 조금 더 통통 튑니다. 독일차다운 그런 승차감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속 주행할 때나 급코너 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RX에 비해서. 아까 저희가 시승 전에 계측을 통해서 이 차의 성능을 살펴봤어요.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V6 3.5L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현대가 그동안 정말 줄창나게 써놨던 3.3L 람다 엔진이 자리를 비키고 신형 3.5L 엔진이 들어갔죠. 그래서 출력이 370마력대였던 이전 세대보다 380마력으로 올랐어요. 물론 배기량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대신에 효율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 엔진이 또 듀얼 퓨얼 인젝션 기능이 들어갔죠. 이전 세대의 직분사 기술과 실린더에 직접 연료를 쏴주는 기술과 다중분사 기술, MPI죠. 흡기 밸브 뒤편에서 이렇게 쏴서 공기와 혼합기를 만들어서 넣는 방식,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듀얼 퓨얼 인젝션 기능이 들어가서 직분사의 고성능과 고효율을 끌어내면서도 멀티 분사의 뛰어난 내구성까지 겸하고 있죠. 사실 직분사 엔진이 지나서 쏴주기 때문에 흡기 밸브에 그런 카본대 이런 게 끼는 게 내구성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차가 그리고 6기통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V6 3.5L 터보 엔진인데, 엔진이 터보가 들어갔음에도 자연흡기에 버금가는 6200 정도에서 레드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6200 rpm까지 올라가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저단으로 낮춰서. 지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와주죠. 6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5 터보 엔진에 신기술들이 좀 들어갔어요. 수랭식 인터쿨러가 들어가면서 현대차가 반응이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쿨러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인터쿨러는 이 터보가 압축한 공기가 뜨거우면 압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보통은 공랭식을 써요. 주행풍으로 식혀주는 공랭식을 쓰는데, 수랭식 인터쿨러를 사용해서 냉각 성능도 높이고 터보 반응 속도도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터보 반응 속도는 왜 빨라졌을까? 그냥 냉각 효율만 높였을 뿐인데. 이게 짧게 줄인 만큼 터보가 압축한 그 공기가 제대로 실린더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더 직결 연결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속도를 봐볼까요? 지금 수동 모드로 조절한 상태에서 엑셀 밟으면 즉각 반응이 오죠. 가속 성능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거를 제원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최대 토크가 54kgm인데 무려 1300rpm부터 나와줍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보다 훨씬 높은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꾸준히 이어지죠. 사실 이 정도 범위면 언제 어디서든 최대 토크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속 중에 급가속을 하더라도 반응은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효율과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통합 열 관리 시스템, 이렇게 차가 좀 냉간 시에는 빠르게 열이 오를 수 있도록 이런 냉각수 순환 시스템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엔진이 뜨거울 때는 이제 빨리 냉각을 할 수 있도록 순환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갔고, 그리고 센터, 이 직분사 인젝션이 센터에 그 실린더 한가운데 수직으로 쏴줘서 조금 더 안에서 흡기와 연료가 더 잘 섞이게 해서 효율과 출력을 모두 높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3.3L 트윈터보 엔진보다 효율은 5.7% 올랐고 출력은 10% 올랐다고 합니다.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200cc 오른 배기량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속 성능은 저희가
시승 전에, 리뷰 전에 계측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략 7초대, 3번 하는데 2번이 7초, 1번이 7.1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380마력이나 되는 출력에 비하면 뭐 이렇게 화끈하진 않지만 이 차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려 2240kg이거든요.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AWD 시스템 들어갔고, 게다가 22인치 휠, 엄청나게 큰 휠까지 끼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알루미늄 구조를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곳곳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7초 정도를 기록했죠. 그런데 급제동 성능은 저는 의외였어요. 100km에서 0km까지 급제동을 팍 때렸는데 35m, 35.1m, 36.8m 3번 연달아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확실히 이 차가 지금 3.5 트윈터보를 선택하면 모노블럭 디스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한 덩어리 브레이크 캘리퍼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동 성능에서는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쪽, 앞쪽은 물론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 뒤쪽까지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공기 통로가 있는 그런 디스크 브레이크를 써줌으로써 연달아서 100km로 하는데도 제동 거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점에서는 요새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계측기로는 알 수 없는 수동 변속 속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차는 지금 8단 토크 컨버터 일반적인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킥다운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수동 변속기에 가까울 정도로 킥다운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업시프트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까지는 아니고 딱 반 박자 정도 쉬고 들어갑니다.